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우재입니다. 조금 다른 원소 이야기 8번째, 원자번호 8번 산소입니다. 호흡에 필요한 원소로 유명한 산소. 수많은 원소 중 산소만이 특별해진 이유, 그리고 드러나지 않았던 산소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호흡에 필수적이어서 우리는 언제나 상쾌한 공기와 산소를 연관짓곤 합니다. 실제로 나무가 우거진 숲이나 자연 속에는 산소가 풍부하죠. 인간과 동물이 살아가며 호흡해 내뱉는 이산화탄소는 식물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물과 햇빛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화학 반응인 광합성을 일으켜 산소와 포도당을 합성합니다. 식물의 생장에 중요한 과정이지만 인간에게도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전환하며 유용한 자원 혹은 연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이라는 형태로 구현하는 데 커다란 영감이 되었습니다. 산소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음식이나 물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인체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산화탄소나 기타 유독가스를 흡입한 경우에는 고압 산소 챔버를 이용해 회복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산소가 언제나 이로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치료 목적이 없음에도 고순도 산소 환경에서 지속적인 호흡을 이어가면 산소의 높은 반응성으로 인해 폐에서부터 산화와 염증 반응이 시작되며 이는 산소 중독이라는 위험한 증상들로 이어져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대기 속 21%라는 산소 농도는 가장 최적화된 조건이며 그 변화는 산소 중독이나 고산병, 산소 부족 등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산소가 만들어내는 대표적이고 특별한 화학 반응은 명칭부터 어떠한 물질이 산소와 결합한다는 의미의 산화입니다. 산화되기 쉬운 종류의 금속들이 오랜 시간을 들여 산소와 결합해 녹쓰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화는 더욱 다양합니다. 최초의 화학 반응이자 화학의 시작이라고 불리는 연소 또한 물질이 불에 타는 과정이지만 산화입니다. 산소가 연소의 3가지 요소 중 하나이며 산화 반응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이 불타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금속이 녹쓰는 것을 넘어 산성물질에서 완전히 이온화되며 녹는 반응 역시 산화입니다. 조금 더 일상적인 경우에서도 산화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부가 노출된 사과가 변색되는 갈변 현상 또한 사과 내부의 도파민과 같은 카테콜 물질이 산화 반응을 통해 중합되며 멜라닌으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식초 역시 에탄올과 같은 알코올이 산화되어 아세트산이 형성된 결과입니다. 그 외에도 일상적인 산소의 쓰임새는 다양합니다. 산소 호흡이나 치료, 우주 공간에서의 추진효과, 연소와 폭발, 추진제를 위한 산화물질들, 그리고 금속 산화물을 이용한 촉매나 화학 분자들까지. 하지만 이 모든 내용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간단한 내용이죠. 우리는 더 이상 산소에 대한 당연한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고 언제나처럼 조금 더 깊이 딥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2가지 물질이 있을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화학 반응의 종류는 많지만 사실 거의 모든 화학 반응은 단순히 산화 그리고 동시에 진행되는 환원 반응으로 표현됩니다. 하나의 물질이 보유중이던 전자를 내어놓으면 핵을 구성하는 양과 전자들의 간의 균형이 깨져 양이온이라는 형태가 됩니다. 이 전자는 홀로 떠돌아다니거나 소멸할 수 없습니다. 결국 주위의 다른 물질에게 유입되어 다시 한번 양과 음의 균형을 반대로 깨뜨린 음이온이 됩니다. 전자를 잃는 것 그리고 반대로 전자를 얻는 것, 이를 각각 산화와 환원이라 정의합니다. 하지만 산과 염기의 기준이 다양했듯 산화와 환원을 구분짓는 기준도 여럿입니다. 어디까지나 편의성을 위해 나눠둔 것뿐 이 모든 것은 전자로 설명됩니다. 수소를 잃으면 산화, 그리고 수소를 얻으면 환원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산소의 관점에서는 산소를 얻으면 산화, 반대로 산소를 잃으면 환원입니다. 다시 본질적인 형태인 전자를 얻고 잃는 것을 기준으로 최적화된 지점을 찾아보려 합니다. 가장 안정한 원자를 이루기 위해 가져야만 하는 최적화된 전자 개수를 질소에 대해 알아보며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증가하는 숫자들의 나열이었지만 주기율표를 놓고 함께 살펴본다면 비활성 기체 혹은 귀족 기체라 불리는 18족 원소의 원자 번호와 동일합니다. 가장 안정한 개수의 전자를 갖고 있는 상태니 이들의 화학 반응성이 다른 원소에 비해 낮은 것이 이해갑니다. 그렇다면 18족이 아닌 원소들은 최대한 18족과 같은 전자 개수를 갖고자 노력하지 않을까요? 한 개 더 많은 전자를 갖는 1족 원소들은 한 개의 전자를 어딘가로 버리면 되고
이족 원소는 두 개의 전자를 버리면 됩니다. 전자를 잃어버리니 산화되기 좋아하는 원소란 이야기죠. 결국 잃어버린 전자 개수만큼의 산화수를 갖게 됩니다. 반대로 18쪽에 비해 전자가 1개 혹은 2개 모자란 17쪽과 16쪽 원소들은 전자를 얻는 환원을 선호하며 음의 산화수를 갖는 이온이 됩니다. 산소 역시 2개의 전자를 더 얻고자 하는 원소입니다. 산소 원자를 그려본다면 사용할 수 있는 전자의 개수 그리고 안정한 전자 개수가 되기 위한 산소의 반응 방향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가장 안쪽 껍질은 더 이상 활용할 수 없으니 가장 바깥쪽의 최외곽 전자인 6개가 유효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물은 H2O이며 그 결합 비율은 2개 모자라는 산소의 전자를 수소가 보유한 1개의 전자를 공유해 8개로 채워주기 위함입니다. 최외곽의 8개의 전자를 채우는데 성공한 산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며 1주기 원소에서 전자 껍질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소는 2개만으로도 만족되는 듀플렛 규칙을 따릅니다. 다른 형태로 표현한다면 원자와 원자 사이 결합은 전자 2개로 이루어지며 이를 하나의 직선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공유되고 있는 전자들은 직선, 그리고 한 원자에만 고립된 전자들은 점의 형태로 비공유 전자쌍이라 표기됩니다. 옥텟 규칙 그리고 이와 같은 표현법을 고안해낸 것은 노벨상만 못 받았을 뿐 위대한 화학자였던 길버트 뉴턴 루이스입니다. 산소 이야기에서 후에 한 차례 더 등장할 예정입니다. 산소가 언제나 환원되어 2-의 산화수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호흡에 사용된 형태인 산소 기체는 O2 형태의 분자를 갖는데 특별히 산화되지 않은 중성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소개했다는 것은 생각보다 다양한 산화수가 산소에게 있다는 것이겠죠. 앞서 살펴본 대표적인 분자인 물은 2개의 전자를 얻은 상태인 2- 산화수를 갖습니다. 수소마다 1+의 산화수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소 1개와만 연결된 과산화수소는 같은 맥락에서 1-의 산화수를 갖는 산소입니다. 이번에는 산소가 전자를 빼앗기는 위치가 되면 어떨까요? 가장 반응성이 높은 원소인 플루오린과 결합하는 경우 볼 수 있습니다. 과산화수소와 유사하지만 수소 대신 플루오린과 결합하면 이번에는 산소가 전자를 빼앗기는 입장이 되어 이 플루오르와 이 산소는 1+의 산화수가 됩니다. 물과 같은 구조를 이룬다면 산소는 2+가 되겠죠. 더욱 특이한 것은 산화수는 정수여야만 한다는 규칙은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초과산화물을 이루는 산소는 -2분의 1의 산화수를, 그리고 오존화물을 이루는 경우 -3분의 1의 산화수를 갖습니다. 반대로 산소끼리 2.5결합으로 연결되는 이온인 다이옥시제닐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산화수를 갖습니다. 이렇게 산소 화합물의 종류가 다양하다면 산소란 처음부터 찾기 쉬운 원소였을 듯한데 이 발견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흔히 산소의 발견자가 누구인가를 고려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자주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며 산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화학 반응으로 분리하고 특성을 인식한 것은 과거 폴란드의 연금술사였던 미카엘 샌디보기우스입니다. 샌디보기우스는 질산 포타슘을 열분해해서 산소 기체를 발생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질산염은 열분해로부터 산소를 간단히 방출합니다. 1604년 샌디보기우스는 산소를 분리해 특성을 확인하며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여겨 이를 생명의 음식이라 부릅니다. 조금 더 본격적인 산소 발견은 스웨덴의 화학자였던 칼 비렐름 셸레에 의해 꽤나 많은 시간이 흐른 후인 1771년 이루어집니다. 셸레는 샌디보기우스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금속 질산염을 가열해 산소를 발생시키거나 당시 많은 화학자들처럼 산화수은을 가열해 금속 수은과 산소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산소를 확인했습니다. 셸레는 학술의 주류국가는 아니었던 만큼 소식에 조금 늦은 감도 있었으며 이 연구 내용을 발견으로부터 무려 4년 지난 후인 1775년 제출합니다. 심사를 거쳐 논문이 출간된 것은 1777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또 다른 저명한 화학자였던 조지프 프리스틀리도 산화수은을 이용한 가열 실험으로 산소를 발견합니다. 시기는 상대적으로 꽤나 늦었던 1774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리스틀리는 바로 논문 보고를 진행해 1775년 게재되었고 과학의 완성은 논문을 비롯한 형태로 발표되어야만 이루어진다는 절대적인 규칙과 관습에 의해 우리는 산소의 최초 발견자를 조지프 프리스틀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급한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들 둘 모두 산소를 산소라 부르진 못했습니다.
당시는 플로지스톤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시기였으며 산소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주장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셸레는 이를 불공기라 불렀으며 프리스틀리는 탈플로지스톤화 공기라 불렀습니다. 플로지스톤이 모두 빠져나간 상태의 공기이기 때문에 다른 물질이 불타며 방출되는 플로지스톤을 받아들여 더 잘 타오를 수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바꾼 것은 다시 한번 라부아지에였습니다. 라부아지에 역시 산화수은을 가열해 산소 기체를 발생시키는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1774년경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배우는 수상치환이라는 기법으로 산소 기체를 포집해 산소가 할 수 있는 화학 반응들을 검증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게오르그 에르네스트 슈타를 필두로 탄생했던 플로지스톤설의 허점을 파악해 깨뜨리게 됩니다. 라부아지에는 산소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산소가 플로지스톤설을 뒤엎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퍼즐이라는 사실을 찾아낸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라부아지에는 산소에 산을 만드는 원소란 의미로 우리에게 친숙한 옥시젠을 이름 붙입니다. 산과 염기에 대한 이론 역시 여럿 있지만 고전 산염기설의 주창자 또한 라부아지에이기도 했는데 산소와 결합한 물질을 산, 그렇지 않은 것들을 염기라 구분했었기 때문입니다. 산소 분자의 오비탈 전자 배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는 다 제외하고 산소 분자를 이루기 위해 공유되는 전자들이 채워진 에너지 준위를 살펴봤을 때 우리가 주목할 곳은 가장 위 한 방향의 스핀을 갖는 전자들로만 채워져 있는 에너지 준위입니다. 물질이 자기장에서 영향을 받는 상자성 그리고 미약하게나마 밀어내 달라붙지 않은 반자성을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기준이 짝지어지지 않은 한 방향 스핀을 갖는 홀전자들이 존재하는가 여부입니다. 평소에는 홀전자 스핀이 무작위로 존재하지만 자기장에 의해 정렬되며 자력의 특정한 방향으로 영향받는 것입니다. 자석 또한 이와 같이 정렬된 형태로 구성 원자들을 고정시켜 언제나 힘이 작용하도록 만든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산소는 자석에 달라붙어야 합니다. 그림 속 말굽자석의 끝에 산소들이 뭉쳐 있을까요? 여기서 농도의 영향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무언가가 관찰되려면 어느 정도의 분간 가능한 양이 필요하듯 산소 기체는 너무나 넓게 퍼져 있으며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는 두 가지로 드러나는데 첫 번째는 조금 전 이야기했던 상자성입니다. 산소를 액화시켜 강한 자석 사이에 부어준다면 달라붙게 됩니다. 산소는 자석에 붙는 물질입니다. 단지 우리가 호흡하는 형태로는 너무나 묽어 영향이 약할 뿐이죠. 다른 자료를 살펴보면 달라붙은 액체 산소가 약간 푸른색을 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소가 무색 투명하다는 것 역시 넓게 퍼져 있는 기체 산소에서부터 시작된 관점입니다. 실제 산소의 흡광도를 보면 미약하지만 붉은색 혹은 적외선 영역 인근에서 흡광을 일으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소나 오존이 흡수하는 빛의 파장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도 630과 762나노미터의 붉은색과 근적외선 영역 흡광이 두드러집니다. 언제나 물질이 흡수하는 색 이외의 투과 혹은 반사광으로부터 우리는 색을 인식합니다. 주황색, 붉은색, 적외선을 흡수하는 산소는 그 보색에 해당하는 색상으로 표현되는데 바로 하늘색과 푸른색입니다. 결국 농도가 높은 액체 산소에서는 푸른색을 확연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체 산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물질의 상은 기체, 액체, 고체, 그리고 제4의 상인 플라즈마도 포함시키곤 하는데 산소 플라즈마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푸른색입니다. 산소는 자석에 붙을 수 있으며 푸른색인 물질인 셈이죠. 조금 전 오존도 비슷한 흡광을 보일 듯 싶었는데 어떨까요? 지구의 대륙권과 성층권 사이 오존층이 존재합니다. 오존은 지구로 쏟아져 내려오는 유해한 자외선을 흡수해 우리를 보호하죠. 하지만 오존 역시 반응성이 높은 활성 산소종이기 때문에 높은 고도에선 유익하지만 지표에서 발생하는 오존은 인간에게 유해합니다. 오존의 색은 역시나 파란색입니다. 그것도 더 진한 파란색입니다. 산소에 색이 있다면 다른 산소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궁금해집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 사람들이 단서를 잡았던 산소의 특별함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이는 그림은 네이처에 보고되었었던 유명한 실험인데 이트리움 바륨 카파 옥사이드 초전도체를 바닥에 둔 후 위에 네오디뮴 철 붕소 자석을 띄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초전도체의 모습이죠. 물론 상온 초전도체는 아닙니다. 액체 질소를 이용해 초전도체 온도는 77켈빈, 곧 마이너스 196도로 냉각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유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 중 21%나 있는 산소의 끓는 점은 질소보다 높습니다. 90켈빈으로 무려 마이너스 183도 이하로 내려가면 액화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공기 속 산소들이 저절로 액화되어 맺히고 자석의 자력에 영향받아 거꾸로 떠오르며 자석에 달라붙은 채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됩니다. 산소의 상자성이 저온에서 생각보다 강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온도와 자화의 관계를 해석하는 방식인 퀴리의 법칙에서 말이죠. 퀴리의 법칙은 퀴리 부부 중 남편으로 유명한 물리학자 피에르 퀴리가 정리한 법칙입니다. 온도에 따라 자화 경향성이 다른데 산소와 같은 상자성 물질들은 온도가 낮아질수록 점점 자화가 많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액체 헬륨을 만들고 수은 초전도성을 처음 발견했던 극저온 스페셜리스트 카메를링 오네스의 1914년 논문을 보면 산소는 어느 순간 자화가 오히려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을 해석하려던 사람이 바로 옥텟 규칙과 점전자식의 발명가 길버트 뉴턴 루이스였습니다. 루이스는 분자 운동이 줄어들고 근접하게 되는 극저온 환경에서 상자성 물질인 작은 수소 분자들이 하나의 자석과 같은 형태라 고려된다면 이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라붙어 함께 거동하며 자화는 감소하는 4개 산소 연결 구조인 테트라산소가 존재할 것이라 해석했습니다. 옥소존이라고도 불리는 물질입니다. 물론 정말 찾아내기 어려웠고 분리된 적도 한 번도 없어서 존재 여부는 시뮬레이션으로만 확인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떠올리기 쉬운 사각형 고리구조 혹은 삼각평면 구조를 이룰 것으로 추측되었죠. 그리고 2001년 처음으로 테트라산소가 관찰됩니다. 중화 제2온화 질량 분석법으로 수명이 1마이크로초를 초과하는 기체상 종으로서 온전한 테트라산소가 존재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면서 탐색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존재할지도 모른다 해서 확실히 있는 물질이라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이 우연한 발견들도 뒤따릅니다. 예상되는 여러 산소 이성질체 구조들이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실제로 존재하기 어려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보의 명확성을 분간하기 위한 정보 엔트로피가 0인 산소 구조들을 정리한다면 가장 먼저 대표적인 이산소 분자, 즉 산소 기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견된 것은 8개의 산소가 함께 거동하는 옥타산소입니다. 처음에는 테트라산소가 아니었을까 분석해왔지만 X선 분석 결과 8개가 함께하는 옥타산소였습니다. 산소가 푸른색이고 오존이 파란색이었다면 이들도 색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테트라산소는 진한 하늘색, 그리고 옥타산소는 빨간색을 가져 레드산소라고도 불리는 물질입니다. 의외로 정보 엔트로피가 0인 산소의 마지막 구조는 닫힌 삼각형 고리 모양의 오존입니다. 한쪽이 열려 꺾인 모습으로 오존을 생각하지만 닫힌 삼각형 형태가 발견된 보고도 있으며 오히려 이를 분리할 수 있다면 추진제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여서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는 종류입니다. 다른 원소들처럼 산소도 어디선가 처음 만들어졌을 것이고 역시나 별의 내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산소를 만드는 과정은 크게 2가지가 대표적이며 탄소, 질소, 산소가 포함된 사이클을 통한 방식과 탄소 고갈 이후 급격히 진행되는 네온 연소 과정입니다. CNO 사이클은 이미 탄소나 질소의 생성에서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옥시젠 16이 그리고 중간에 옥시젠 15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탄소가 고갈된다면 남아있는 산소나 네온, 소듐과 마그네슘의 연소가 시작됩니다. 특히 네온의 감마선의 충돌에 옥시젠 16이 만들어지는 것이 유력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에서 옥시젠 16이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은 유독 안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원자핵의 안정함을 보는 기준으로 질소편에서 소개했던 핵껍질 이론과 최적화된 양성자 혹은 중성자의 개수인 마법의 수가 있습니다. 양성자나 중성자가 각각 2, 8, 20, 28, 50, 82, 126개가 되면 안정하다는 이론인데 당연히 둘 모두 충족되는 것이 최고입니다. 옥시젠 16는 어떨까요? 원자번호 8번으로부터 총 8개의 양성자가 그리고 16이라는 질량수로부터 8개의 중성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 모두 각각 마법의 수를 충족하는 더블 매직 넘버 원자핵인 만큼 옥시젠 16는 정말 안정합니다. 여러 핵종에 대한 양성자와 중성자 수를 기준으로 안정한 핵종들을 찾아본다면 더블 매직 넘버가 이루어지는 헬륨4나 옥시젠 16 외에도 몇 가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중 옥시젠 28은 아직 확인된 적은 없었지만 이론상 무조건 초안정 원자 핵이어야만 합니다. 옥시젠 28의 합성은 몇 달 전 보고되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결과와 함께 말이죠. 산소인 만큼 8개의 양성자, 그리고 질량수를 고려해 20개의 중성자로 이루어진 더블 매직 넘버 원자핵인 옥시젠 28은 합성된 후 10의 마이너스 21초인 잽터초 만에 붕괴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와 핵에 대한 내용이 여전히 시작 단계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신기한 점은 오히려 옥시젠 24가 더블 매직 넘버를 만족시키는 원자핵의 거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석하려는 몇 가지 방식들이 있지만 여전히 정확히는 모릅니다. 매직 넘버라는 것도 양성자나 중성자나 전자의 개수도 절대적인 규칙을 주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산소 동위원소 중 그나마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먼저 옥시젠 50는 생각보다 흔할 듯 싶지만 별 속의 CNO 사이클에서나 잠시 등장했을 뿐 불안정한 원자입니다. 가장 안정한 옥시젠 16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역시나 안정하며 두 번째로 풍부한 하지만 단 0.2%뿐인 옥시젠 18이 그리고 가장 적은 양의 옥시젠 17이 있습니다. 옥시젠 18을 이용한 방사성 동위원소법으로 여러 화학물질의 구조나 반응을 추적한다는 것은 화학 분야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재미있는 것은 옥시젠 18의 양으로 우리는 과거 지구 기후를 알 수 있습니다. 기온이 높고 낮은 정도와 옥시젠 18의 분포량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옥시젠 16보다 중성자가 2개 더 많은 옥시젠 18이 더 무겁기 때문입니다. 다량의 산소가 포함된 바다 혹은 강물에서 증발이 일어날 때 가벼운 옥시젠 16이 포함된 물이 더욱 많이 증발합니다. 이들은 지구를 순환하며 어느 순간 비의 형태로 내려가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무거운 옥시젠 18이 먼저 땅으로 쏟아집니다. 그리고 극지방으로 이동해 눈을 내리는 경우에는 이미 옥시젠 18이 비로 방출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옥시젠 16으로 쌓입니다. 결국 물의 순환과 기온, 기후 정보를 옥시젠 18의 분포와 양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셈입니다. 산소가 별에서 생성되었다는 사실은 굳이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모두 예상했을 듯 합니다. 그럼 지구에는 산소가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한 조금 더 극적인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먼 과거에는 환원성 대기라는 명칭으로 불렸듯 지구 대기에는 산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초의 생명이 발생하고 산소를 만들 수 있는 세균이 생겨납니다. 남조류입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레 대산화 사건이라 불리는 과정으로 엄청난 양의 산소가 지구 대기에 풀려나게 됩니다. 이전까지의 남조류에서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었는데 갑자기 변화가 시작된 셈이죠. 그 후 지루한 10억 년이라는 나름 평탄한 시기가 지나고 한 차례 더 시작된 신원생 대산화 사건으로 산소가 한 번 더 증가합니다. 모든 산소를 남조류가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꾸준히 이어지던 지질학적 산소 생성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용어 그대로 다양한 지질 현상에 의해 산소가 발생하는 것인데 최근의 연구 결과 중 하나를 소개한다면 암석층 내 규산염 광물의 자체적인 촉매작용에 의해 물 분자가 환원되어 과산화수소를 형성해 배출하게 됩니다. 과산화수소는 자체적으로 분해되며 산소 분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광물이 물을 만나며 느리지만 지속적인 산소 발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작용들은 지진이나 화산 폭발, 단층 등 강렬한 에너지가 수반되는 다양한 지각 활동에 의해 가속되곤 합니다. 대산화 사건을 일으킨 것은 남조류가 맞습니다. 특별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일주기의 변화입니다. 지구가 온전히 한 바퀴 자전하는 시간은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극적으로 자전이 느려졌던 시기가 바로 대산화 사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남조류에 대한 일조량을 과거 지구 역사적 환경과 동일한 일주기를 고려해 맞췄을 때 비례하지 않는 급격한 산소 생성으로 연결되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신원생대 산화 사건, 그리고 고생대 산화 사건이라는 두 단계 더 이어지는 대기 중 산소량 증가 시기에서도 지구 자전 속도의 둔화가 모든 것과 연결됩니다. 산소의 증가는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육상 생물이 살아가며 진화를 거듭하고 공룡이 출몰하게 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것은 화석과 전설로만 내려오는 초거대 곤충들의 출현입니다.
그중 메가네우라라는 잠자리가 유명하죠. 실제로 고양이보다는 확실히 컸으며 사람 무릎 높이 정도는 됐습니다. 이와 같은 거대 생명체의 탄생은 주로 식물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이자 산소 농도가 무려 35%에 육박했던 석탄기와 일치합니다. 산소 농도 증가가 지구 생명체 진화에 끼친 영향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구 생명체 진화 방향은 세 가지 조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호기성 환경으로 넘어가며 발생한 산소 독성 내구성, 그리고 산화 반응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항산화 방어 진화, 마지막으로 산화 반응을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능적 측면입니다. 가장 먼저 남조류의 광합성이 시작되며 대산화 시기에 이릅니다. 산소량이 증가하며 세포들은 내부 공생으로 이어지는데 서로 다른 원핵 생물들이 다른 세포의 원형질 안에 살며 공생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입니다.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의 형성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이어서 풍부한 산소를 바탕으로 호흡이 가능해지며 산소 공급은 커다란 진화를 시작합니다. 바로 두화입니다. 동물 뉴런들이 몸의 한쪽 끝인 머리에 집중되어 뇌가 한 곳에 위치할 수 있게 되는 진화적 경향을 의미합니다. 복잡한 뇌가 형성될 수 있어서 생물에게 유리하죠. 이후 캄브리아기에 다양한 종류 동물문들이 갑자기 등장하는 캄브리아기 대폭발로 이어집니다. 캄브리아기 이후의 진화에서 특이한 점은 풍부한 용존 산소를 바탕으로 산소 전달계를 형성하는 오르도비스기입니다. 이후 실루리안기에 산소가 증가하며 육지 생물이 발생하지만 데본기에 산소량이 급감하며 종의 분화라는 변화가 다시금 시작됩니다. 또다시 증가한 산소 농도는 석탄기의 거대 곤충에서 보이는 거대증을 발생시킵니다. 페름기에는 기관지 호흡에서 폐호흡으로 변화하며 지금과 같은 4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심장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트라이아스기에는 산소 농도가 다시금 감소하기 때문에 환경적 적응을 위해 공룡 기낭이 발생하죠. 인간에게는 영향이 없었을까요? 산소 농도 증가가 뇌 형성과 성장에 관련되었듯 인간에게도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호모 에렉투스에서 관찰되는 급격한 뇌 부피 성장과 대동맥의 확장, 산소 대사 능력의 증가는 인간의 모든 장기 중 뇌를 가장 호기성인 기관으로 진화시켰습니다. 인체 무게의 2%에 불과하지만 25%에 달하는 에너지를 뇌가 소모하며 산소가 부족해지면 바로 즉각적인 손상이 발생하는 인간 기능의 전부입니다. 산소량이 많아지면 미토콘드리아 작용 가속으로 활성산소가 증가하며 중추신경 손상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산소량이 적어지면 또다시 문제가 생겨나죠. 분명 인간은 산소를 통해 진화했고 모든 지적 능력을 뇌에 모아 성장시킨 만큼 산소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완벽하게 무력화되거나 멸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인간의 진화 방향이 궁금해지는 한편 인간은 멸종할 것이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지구온난화와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보다는 대기 중 산소량이 끝없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크립스 연구소 예측 기준으로는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후 산소 농도 감소로 현재 가장 높은 생활지역인 해발 5340m 수준이 해수면과 동일해져 저산소 환경과 고산증에 인간이 적응하는 방식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후에는 대기 중에서 산소가 모두 고갈됩니다. 대기 중 산소 감소에 대해서는 아직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지표 식각 등에 의해 노출되는 황화철이 산소를 흡수해 감소된다는 가능성, 탄소연료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산소가 소진되고 있다는 가능성, 해빙기와 빙하기 주기로 해석하거나 기온에 따른 용존 산소량 변화 등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우리는 언제나처럼 답을 찾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산소는 의외로 파란색이며 자석에 달라붙을 수 있는 물질입니다. 산소는 호흡에 필수지만 적어도 문제고 많아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산소의 의미는 화학 반응을 넘어 현재 모든 지구의 환경과 인간의 탄생, 진화와 멸종까지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원소로 한 데 있습니다.